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공실로 경쟁력을 잃은 소형 근생 건물 해결 방법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 서울시 오피스 건물 공실률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종로, 충무로, 또 논현 이런 데 보면 공실률이 한 18% 이상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 5개 중에 하나 정도는 이제 공실인 거죠. 이게 참 이제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요 위치에 그런 큰 건물들도 그런데 요즘 소형 근생 또 오피스 건물들도 공실률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가진 이런 소형 근생 건물, 오래되고 낡고 또 위치도 안 좋아서 경쟁력을 잃어간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그 사례를 보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상업용 건물, 즉 상가와 사무실의 공실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대표적인 상권들, 예를 들면 신촌, 명동, 이대, 경리단길, 압구정 로데오길 이런 데들이 서울의 대표적인 상권이잖아요. 이런 데 지금 공실률이 굉장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도 이 논현역 부근인데, 여기도 보면 2층 이상 건물에 임대 구함이라는 그런 메시지가 많이 붙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실이 생기고 임대료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 건물이 있죠. 이 건물입니다. 이게 이제 1971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 용산구 원효로에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낡고 오래되고 상권이 바뀌면서 공실이 증가하는 이런 건물, 어떤 해결 방법들이 있을까요? 자, 그 전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시장에 이런 상업용 건물의 공실률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 뉴스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공실 증가, 임대료, 권리금도 모두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충무로 같은 경우는 오피스 건물을 5군족 한 곳이 지금 이제 공실이라고 합니다. 여기 통계 자료를 보면 주요 상권의 상가 공실률이 나오고 있는데요. 논현역은 18.9%, 즉 5곳 중 한 곳이 공실이라는 거죠. 이태원은 무려 21%가 넘습니다. 신촌 10%. 이렇게 2017년도하고 비교해보면 공실률이 거의 2배 이상 늘어가고 있어요. 또 용산도 17.5%, 종로 19%, 충무로 20%, 서초 10%. 이렇게 작년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 공실률이 늘어가고 있는 이런 이제 심각한 상태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건물 있잖아요. 71년도에 지어진 거 굉장히 오래됐죠. 보통 이제 아파트 같은 이제 재건축을 진행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저 건물 같은 경우도 상권도 바뀌고 건물도 오래됐으니까 신축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저곳은 신축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상업지역인데요. 면적이 134제곱미터니까 평수로 따져보면 약 40평 정도 돼요. 좀 작죠. 자, 그런데 이게 왜 신축이 어렵냐 하면, 자, 첫 번째, 이 건물은 71년도에 지어지면서 건폐율이 무려 97%를 차지하고 있어요. 내 땅에 거의 다 100%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새로 짓게 되면 지금 건폐율, 지금 현재 건축법에 의한 상업지역의 건폐율이 60%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이 거의 반토막이 나는 거죠. 또 주차장도 문제입니다. 그 예전에는 그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이 하나도 안 들어가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죠?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다 넣어야 되는데, 지금 만약 새로 짓는다고 하면 1층을 전부 다 주차장으로 넣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1층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보통 2층, 3층, 4층에서 나오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1층이 다 날아가면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에도 지금 새로 짓는 게 좀 어렵습니다. 땅이 작기 때문에. 그리고 대지가 40평인데 건폐율이 60%면 건물의 바닥 면적이 한 24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이 많이 줄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신축으로 해서는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경우에 해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이 건물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건물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한 후에 리모델링 했습니다. 주택으로요. 내부가 이렇게 바뀌었죠. 이제 공용 주방이에요. 여기 이제 방의 모습입니다. 전용 3평이 조금 넘는 원룸이에요. 여기 침실이 있고 욕실이 있고 여기 옷장이 있고 이런 작은 이제 원룸인데
이제 실제 모습은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전에 이제 공실이 많았는데 지금 그 3.5평 정도 되는 그런 원룸을 여기 보면 임대료가 45만원에서 이제 50만원 정도 받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용도 변경 후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공실도 모두 없애고 이전보다 평당 임대료도 훨씬 더 비싸게 받으면서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용도 변경을 했고 이렇게 리모델링을 통해서 수익을 개선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 방법은 이제 지금부터 알려드릴 텐데요. 건축법적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거예요.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으시고요. 제가 가능하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변경 전의 건물의 상태예요. 보면 지상 4층으로 되어 있고 옥탑이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2층, 3층, 4층이 뭐로 되어 있죠? 네, 사무실 점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건물도 오래되고 상권도 바뀌면서 이제 공실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바꿨죠? 네, 다중주택으로 바꾼 겁니다. 2층, 3층, 4층을 다중주택 3개 층으로 바꾼 거죠. 다중주택이 뭐죠?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네, 원룸 건물입니다. 주택이죠. 단독주택의 범주에 들어가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각 층의 면적이 129.72제곱미터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면적이 오히려 줄었어요. 109제곱미터로. 층별로 20제곱미터씩 줄었죠. 자, 이게 왜 줄었는지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329.73. 329.73.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다중주택은 건물의 전체의 연면적에 제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체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 330제곱미터 이하로 맞추다 보니 면적을 이제 줄인 거죠. 그래서 329.73, 330보다 조금 작게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원래는 주차장의 증감이 생겨요. 그래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하면 용도 변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4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용 승인 후, 그러니까 건축 후 5년이 지나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용도 변경을 할 때 주차장 증감이 없다는 거죠. 단, 다세대하고 다가구는 이제 예외입니다. 아까 이제 다중이었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이미 지은 지 5년이 넘었고 건물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다중주택으로 주차장 증감 없이 용도 변경이 이제 가능했던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죠. 건폐율이 보면 96.667 정도 돼요. 거의 97%죠. 지금 이렇게 못합니다. 지금은 건폐율이 60%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신축하게 되면 건물의 규모가 반토막이 나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신축은 이 상태에서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건축물 대장인데 다중주택 109.91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아래층에 보면 이제 사무소 그 다음에 3층도 보시면 다중주택이 있고 일반 음식점. 이게 뭐냐면 요 329.73 즉 330보다 줄이기 위해서 각 층의 면적을 다른 용도로 이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중주택으로 쓰이는 면적을 330제곱 미만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이제 사무소나 음식점 또 체력 단련실 이렇게 이제 꾸민 겁니다. 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 용산구 원효로 같은 경우는 원룸 수요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원룸 건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곳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사업성을 꽤 많이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곳들이 이제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노후된 작은 소형 근생 건물을 용도 변경, 리모델링 통해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데 고민이 있죠. 자, 첫 번째 고민은 뭐냐면 바로 리모델링 하는데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다중주택으로 리모델링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적게는 한 25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한 100평을 용도 변경해서 리모델링 한 거기 때문에 300만 원씩 잡으면 약 3억 정도의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영세한 소형 근생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런 3억의 여유 자금이 없으면 리모델링이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출 상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다중주택의 규모 제한입니다. 좀 전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다중주택은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 즉 평수로 따지면 100평 정도 되는데요. 아까 저 건물 같은 경우는 그 2층, 3층, 4층만 했잖아요. 더 많이 하면 좋은데. 그래서 어떤 이제 법 개정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중주택은 지상으로 3층, 연면적이 100평 이하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이제 맞춘 거거든요. 그럼 건물이 저보다 조금 더 큰 데들은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주택의 규모 제한 이 완화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만 좀 된다고 하면 경쟁력을 잃은 영세한 소형 건물을 이렇게 다주택을 통해서 개선하는 게 좀 더 잘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낡고 오래되고 그래서 공실이 생겨서 경쟁력을 잃은 이런 소형 근생 건물을 용도 변경 또 리모델링을 통해서 사업성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 또 시청자분들의 지인들 중에 이런 상황에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들어가긴 하지만 꽤 많은 사업성을 개선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요. 이런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꼬마 빌딩을 구입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걸 구입하죠? 건물 깨끗하고 위치 좋고 공실 좋고 이런 번듯한 걸 사시잖아요. 물론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다 제값을 주고 사야 돼요. 그죠? 프리미엄이 다 붙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낡고 오래된 것들은 비교적 싸게 많이 나온다. 그럼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방법대로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한 다음에 수익성 있게 나온다고 하면 이런 방법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갖고 계신 분대로 투자를 하려는 분들은 투자를 할 때 이 방법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요.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때문에 고민과 걱정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이제 고민과 걱정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서 그 방법을 찾는 분도 있지만 그냥 이제 방치하고 계신 분도 의외로 많아요. 방법을 모르니까요. 근데 이렇게 되면 나한테 큰 불이익이 오잖아요.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해결 방법들은 찾아보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례도 그렇듯이 그래서 제가 앞으로 다양한 부동산에 대한 고민들 또 걱정들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개선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에 대해서도 계속 공유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